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총선 채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통합정당 출범을 비롯해 총선의 정치 지형이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공천 경쟁도 본격 시작됐는데요. 50여일 앞둔 4.15 총선의 핵심 이슈들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뭉친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고 여권은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강력한 외침이 오늘 미래통합당의 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정당을 2개나 만드는 역대급 창당 비즈니스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한편 민주당은 칼럼 고발 사태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공개 사과로 수습에 나섰고 야당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비난 세례가 쏟아지자 철회한 모습은 여전히 한심합니다. 민주당의 오만, 문바들의 이성 상실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정권 심판론만 불타오를 것입니다. 총선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진표가 속속자이고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른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과 잡음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선 다가오는 21대 총선의 판도를 읽어보고 핵심 이슈를 심층 진단해봅니다. 먼저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다모아 정치분석실장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고요. 먼저 이렇게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21대 총선의 의미, 명분상으로나 역사적 또 뭐 정치적 맥락 등에서 볼 때 4.15 총선의 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최 교수님부터. 예. 일단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될 것이냐, 이제 이른바 야당 심판론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 프레임은 조금 좀 빛이 바래기도 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총선거라는 거는 아무튼 여야의 대결이니까 뭐 모든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4년 차에 치러진 선거거든요. 역대에 보면 집권 3, 4년 차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네. 네. 17, 18, 19대 때는 그 당시 여당이 이겼는데 그때 뭐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제1야당인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도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도 그랬고 지나치게 강경투쟁 그리고 장애투쟁 그리고 수구적이고 이런 극단적인 구호를 일삼는 세력과 차별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1야당 심판론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수 진영이 어쨌든 뭔가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 쪽이 좀 우세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뭐 그건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이른바 코로나19 문제도 네, 그 있고. 변수는 좀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나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좋습니다. 것들을 예.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네, 하여튼 21대 총선의 의미, 정의를 내리신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 거쳤고 민주화 시대 거쳤다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화 세대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가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운동권 86세대. 자,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는 누가 이 대한민국을 주도를 해 나가고 국정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거고, 뭐 4차 산업혁명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그 미래 세대를 이끌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이번에 등장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 이게 뭐 단순히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뭐 청년층을 뭐 좀 수혈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대로 전환되는 그런 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예, 두 분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가 큰데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번 총선이 뭐 예컨대 경제 정책의 진보성이냐 보수성이냐,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뭐 행정수도 이전이냐 이런 메가 이슈 누가 이기냐를 떠나가지고 조금 긍정적으로 어떻게 국가 전체 판단을 할 수 있는 메가 이슈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다른 포인트 한 가지를 보는 게 저는 보수 진영에서 이번 총선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정권 심판을 떠나가지고 왜 의미가 있냐면은 2004년 17대 총선 이래 박근혜라는 이름이 없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네. 2004년 17대, 2008년에 이제 친박연대, 뭐 돌풍, 2012년에 본인이 이제 선거를 비대위원장으로 이끌었고, 2016년에는 진박 공천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 4번의 선거는 사실 보수 진영은 박근혜 중심으로 한 선거였거든요. 총선만 놓고 보자면. 그렇죠. 예, 예. 물론 이번 총선에도 뭐 박근혜 이제 그림자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없이 하는 첫 번째 선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박문혜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번 총선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3연승 세력과 이제 3연패 세력의 네 번째 승부가 되는 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20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까지 이긴 지금 여권 세력과 3연패에 빠진 이제 보수 야권의 네 번째 이제 승부가 된다고 보이고요. 2006, 7, 8에 이어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상황이 바뀐 건데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정치 지형 흔히 얘기하는 그다음에 정당 재편성의 완결판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수 재편에 따른 선거라고 하는 또한 의미도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하긴 했는데 그동안의 탄핵 이후에 어떤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완결되진 않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보수 재편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 네. 것이냐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제도가 일부 제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 변경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제도 변경의 효과에 따른 의회 정치의 의회 내 정치 세력의 구성이 과연 국정 운영에 또 그다음에 이제 대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과연 어떤 영향이랄까요? 어떤 그 자리를 이제 깔아놓느냐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정치 지형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 이제 뭐 지금 얘기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뭐 여권 진보 진영이 있고 보수는 어쨌든 좀 일부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통합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중도 세력도 지금 또 만만찮게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박빙의 승부가 될까? 아니면 한쪽이 또 완전히 압승이 될까? 뭐 그런 건 어떻게 예측하세요? 자유롭게 좀 말씀하시면. 예. 근데 뭐 추세적으로 네. 대략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정권에 대한 약간 피로도가 좀 높아지는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권 심판이 요새. 예. 그래서 정권 심판까지는 저는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만. 네. 그러니까 정권 견제론 정도는 충분히 일 시기다.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떤 정권이고 할 것 없이 그동안에 이제 늘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지 후반기로 접어들고 이러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이제 있는 거고요. 큰 이제 흐름으로 볼 때.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보수 진영이 그동안 지리멸렬에 있다가 어찌됐건 통합 국면을 지금 이제 맞이했다. 네. 자, 그래서 집토끼를 다시 결집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의외로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뭐 그 총선의 판세라고 하는 것은 뭐 워낙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그렇게 가는 게 어쨌든 아닌가. 박빙승부가 될 예, 것 같다. 그렇게 지금 그런 예상을 말씀이시고. 좀 혹시 뭐 다른 합니다. 분들은 네.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17, 18, 19대 선거를 말씀드렸는데 17대 선거는 탄핵의 여파로 해서 152석이 나왔어요. 열린우리당이죠. 그렇죠. 집권당이 승리했던 선거고 2008년도 18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이제 이른바 후광 효과를 입어서 집권당이 승리했는데 153석이었어요. 과반이죠. 두 개가 다. 그다음에 19대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2012년도 선거인데 아무튼 지금 이러한 것들 제외하고는 과반을 획득한 선거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제 분점 정부다, 여소야대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선거의 성격이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제1야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희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쟁점이 지금 어떠한 것들이 부각되냐의 문제인데 최근에는 민주당의
볼 때는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서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는 전혀 아닐 것이다. 그런 역시 점에서 뭐 팽팽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정훈 박사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뭐 한국당, 자유한국당 지금은 아닙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완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나치게 수구적이고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 무조건 정권의 반대로 일관하고 저건 야당이 저런 야당도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그러한 맥락은 많이 적어도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러면서 볼 때 민주당이 아무래도 권력을 운용하는 측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견제론이 더 우세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까지 리드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았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어드밴티지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많이 희석될 거다. 또 보수당의 어떤 통합이라는 것도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반감 효과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박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그런 그런데 점에서 그 뭐 이제 특별한- 시발점과 관련해서는요. 전 이제 최 교수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지난해 조국 정국이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큰 변곡점이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중도층 일부 또는 이제 지지층 핵심 지지층 일부도 약간 좀 균열 조짐이 보이기 이미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현 여권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신호가 왔는데 현재 집권 세력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국민들 상당수 또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에도 많이 봐왔던 정권의 그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오만함 이런 게 이 정권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련의 조짐들이 보이면서 더욱더 지금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흐름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차피 이제 뭐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선택의 시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여권의 일련의 그 좀 잘못된 행보로 해서 네. 조금 더 앞당겨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국 정국 이후에 뭐 그때로 그거로 마무리가 됐으면 괜찮은데 최근에 뭐 추미애 장관의 뭐 공소장 비공개라든가 또는 뭐 갑자기 여러 가지 검찰의 뭐 변수가, 기소 네. 뭐 또 수사 분리라든가 이런 약간 무리수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임미리 교수 칼럼건도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국민들의 일련의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흐름으로 보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좀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 분 말씀이 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요. 지금 현 정부가 앞에는 이제 지지율이 되게 높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부마다 이제 초반에 지지율이 높습니다만 그 지지율이 높았을 수 있던 원인은 전 정부하고 비교가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뭐 모든 면에서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가 됐을 때 거기보다는 훨씬 낫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한 2년 차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한국당하고 비교하면은 아유 그래도 민주당이지. 라는 이제 것에서 절대평가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정부가 현재 잘하고 있느냐, 뭐 박근혜 정부의 평가가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조금 앞당긴 거는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조국 국면이 돼 있는 거죠. 국민들이 네. 그때부터는 비교가 아니라 혼자를 보게 돼 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이름을 바꾸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야당이 뭐 신뢰할 만한 정당이고 나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안 좋은 마이너스 이미지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건 맞다. 플러스까지 갔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를 줄여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들이 팽팽한 승부를 네. 지금 하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 정치의 역동성을 본다면 지금 한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총선 승부를 예측한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일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무슨 생각이 일이 되고요.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요. 예. 좀 이 시점들이 좀 앞당겨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공천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일당의 분수령은 공천이라고 보고요. 대선은 사실은 한 달 전쯤부터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 선거는 이게 253개 선거를 동시에 지역적으로 하는 데다가 네. 이번에도 선거제도가 일부지만 변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의석으로 연결됐을 때까지의 상황을 점친다는 거는 좀 대단히 무리스러운데 특히 우리 정치의 역동성을 본다면 대단히 예상 밖의 결과가 또는 대부분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나 하는데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한쪽으로 압승이 한쪽이 압승할 것이라는 건 아닌 거겠죠? 뭐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네. 아직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크게 보면 이제 삼각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이고 그 사이에 이제 안철수당, 호남신당, 네. 그 기타 등등 정당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점친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각자의 이제 패를 내놓는 초반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가하시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현재까지 그 공천을 통해서 보이는 각 당의 어떤 그 뭐 성적표랄까 이런 걸 매기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세습, 그다음에 투기, 그다음에 공작 또는 개입 요 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고비였어요. 근데 세 분을 다 미투까지 포함해서 네 분을 다 일단 정리를 해냈습니다. 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금태섭, 조응천 의원 지역구 공천이 두 번째 공천의 어떤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그 방법을 활용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활용 또는 악용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그 결과와 그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이 민주당 공천은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미래통합당은 아직 시작을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통합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메인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공천은. 이 상황에서 이제 공천을 어떻게 원심력을 제어하면서 칼날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여권은 공천 과정에서 정치 자원이 충분하고 어떻게 보면 넘치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야권의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이 원심력 자체를 제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분파적인 네. 또는 선거 승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내면서 동시에 안전 위주가 아니라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뭔가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천을 해내느냐가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3월 하순쯤에 이제 또는 한 2월 하순 이쯤에 이제 그 대체로 이제 공천들이 마무리됐을 때는 어떤 승부의 한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일단 네.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은 지금 뭐 평가는 좀 이르고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별로 그렇죠? 뭐 혁신 공천 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천에서 결국 물갈이율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갈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다들 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물갈이를 하면서 물을 안 갈고 자꾸만 그 어항을 갈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나 현실 정치 공간에서는 그 기준이 굉장히 작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이 또 주목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역대 선거에서 항상 50% 내외였어요.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초선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데 앞서도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당이 어떤 공천의 잡음을 최소화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혁신 공천을 했냐라고들 얘기합니다만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별로 잡음이 없이 무난하게 공천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네. 저는 아무튼 간에 다들 말씀하신 아까 우리 이종훈 박사가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국 전국 때부터 이게 뭔가 분위기가 약간 바뀌기 주가 시작했던 거예요. 정인데 바뀌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서도 이제 조국 정국이 진행되면서도 패스트트랙 정국이 계속돼 왔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한국당, 과거 한국당이 보인 행태 때문에 그대로 버텨왔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잠수하고 있다고 보는데 모르죠. 앞으로 이제 선거가 50여일 남았으니까 이 부분이 다시 부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은 됐습니다만 여전히 세보수당과 과거 자유한국당 간의 화학적 결합은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천 잡음이 나올 수 있다. 네, 공천 잡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 잘하는 법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각 당들이 자기들의 리스크가 뭐고 강점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리스크를 줄이고 강점을 키울 수 있느냐, 그 실천으로 가느냐가 문제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박명호 교수님이나 최창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갑이라든지 조홍천 의원 지역과 주목을 받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주목받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너무 강성 지지층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좀 다수 이제 당원들의 영향력을 올리는 쪽으로 간다면은 또 약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강성 지지층한테 쏠려서 간다면은 공부 잘하는 법 알면서도 그 방법을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주의할 점이 많다. 예, 그러니까 이건 다 나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저는 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당의 장점을 뒤집으면 되는 건데요. 여당은 지금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고, 근데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솔직히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걸 별로 바라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라. 말하자면 승리에 대한 열망은 야권 지지자들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럼 김형호 공관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재량권 같은 것이
더 강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잡음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물론 권력을 가진 통상적으로 볼 때는 뭐 청와대도 있고 여당이 이제 자원 배분도 가능하니까 잡음을 정리하기가 더 쉽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야권 내에서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조금 잡음을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수 예. 있다. 예. 저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그 각 당의 공천 관련해서는 지금 대실망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 뭐 인재 영입이라고 하긴 했어요. 거기서 뭐 청년 세대라든가 뭐 좀 다양성을 추구한다, 뭐 소수자 뭐 구성 공천도 한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20명 끝. 그다음에 지금 뭐 글쎄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더 이상 크게 진전될 것 같지 않고 그나마 인재 영입한 경우 제가 보기에 거의 절반 정도는 이미 각 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거의 준당원급들 사람을 그냥 뭐 인재 영입 포장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들여왔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치사적으로 시대사적으로 큰 변화기를 맞고 있는 건데 뭔가 변화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갖는 것 같은데 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 당 모두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러니까 약간은 좀 중구난방으로 그냥 느낌에 따라서 또는 자기네들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보니까 연루된 있는 그런 인물들을 영입을 하는 것에 그쳤다. 네. 자 이래가지고 과연 이게 뭐 제대로 인적 쇄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역대 총선 중에서 그래도 가장 물갈이가 많았던 것이 열린우리당이 그 창당해가지고 그 이른바 그 108번 내 초선들 대거. 그랬죠. 그때 한 60%를 제가 알기로 넘었던 걸 알고 있는데. 108명이 초선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그렇게 대규모 그 인적 쇄신이 없었는데 저는 이번이 지금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해내야 되는데 각 당이 그걸 못 해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왜 못할까? 청와대에서 내려온 인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 사람도 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5, 60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행정관까지 포함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결국 친문공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 외부 영입 많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친 거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대표의 1차적인 관심사는 일단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도와줄 만한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영입하는 데 일단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좀 발생해서 좀 논란이 계속 좀 불거지기도 했었고. 네. 누구누구라고 제가 거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럼 국민들이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더 그야말로 변혁을 지금 필요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지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크게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천 관련해서 컨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안 보여요. 방향성이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인재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꾸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사실은 지금 정도 되면 막 고조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그냥 시큰둥하단 말이에요. 네. 물론 앞으로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잘 해내는 정당이 확실히 유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거 혹시 당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오늘 말씀하신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조언을 좀 바탕으로 해서 공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직 말이 입에 안 익습니다. 아까 좀 이러실 때. 자유한국당 언뜻 나오는데 예,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라는 상당히 낯선 이름입니다. 그렇죠? 보수 통합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그 예상도 있었는데 결국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도로 새누리당 이렇게 또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 출범을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점에 역점을 둬야 성공할 수 있다. 좀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일단 어떤 모였다는 데 의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자체가... 어디까지 모였냐는 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모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굳이 따지면 보수 통합 정도는 하지 않았느냐. 네. 중도에 일부 걸쳤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죠. 김영환 전 의원이라든가 문병호 전 의원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사실 정반대 쪽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기표 씨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좀 그 아이러니하면서도 우리 정치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건데 과제는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당장의 과제는 일단 공천입니다.
공천에서 이제 어떤 칼날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여기서 이제 원심력을 어느 정도 관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이 함께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나왔는데 이제 인재 영입이 더 이상 효과가 한국 정치에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유는 너무 많이 속았어요,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해봐야 또 지금 인재 영입하는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어떤 특장과 어떤 그 뭐랄까 칼날을 갖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정치를 얼마나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거 맞습니다. 이제 안철수 효과가 그 예전만 못한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정치권이 보여줄 수 있겠느냐. 미래통합당이. 네. 또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긴 의미에서의 과제는 과연 안철수의 신당과 어느 정도까지의 이걸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가장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통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거연대라든가 또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조절에 따른 뭐 이 정도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네. 여권에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초기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자유 아니죠. 당 이름이 헷갈리는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컬러도 바꾸고 김종인, 이준석, 이상돈 이런 이제 평소에 색깔과 다른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정권 후반기에 안 좋은 상황인데도 총선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또 네. 중도화 전략을 썼고. 근데 새누리당 후반기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지 않습니까? 어느 쪽일 것이냐라는 게 달려 있고, 저는 뭐 미래통합당에 조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좋아서 찍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덜 싫을 것이냐,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앞으로는 뭐 모르겠는데요. 차악의 선택 그런 그렇죠.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자, 야당은 기본적으로 회초리잖아요. 여당을 때리는 회초리인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이 회초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유권자를 차마 이 회초리를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 수 있는 회초리 수준으로 간다면은 총선에서 성공을 할 것이고, 다음 대선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전히 이 회초리를 들기 싫을 정도로 비호감적인 회초리라면은 실패하겠죠. 네. 뭐 어떻습니까? 저 지금 저 미래통합당- 보니까 뭐 아까 색깔이 계신데 색깔도 되게 보이는 것처럼 분홍색 예, 핑크로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핑크는 제 처음 본 색깔이잖아요. 예, 예. 아까 이제 해피 핑크라고 시작하기 전에 뭐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네. 다들 색깔 다 써서 이제 색깔이 없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흰색, 검은색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색깔이나 뭐 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건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또 뭐 네. 그쪽 전문가들이 만들어낼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제 선거를 앞두면 이 정당들이 위기에 처하잖아요. 지지율이 낮고. 뭐 이거 합쳐야죠. 뭐 이른바 통합이에요. 과거로 거슬러가면 한민당도 그랬어요. 과거 한국민주당,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민주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네. 한국민주당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다가 뭐가 이제 갈리니까 한민당이 민국당하고 합당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해서 통합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요새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탄핵은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탄핵은? 네. 제가 이 말씀 꼭 한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강을 건너자고 안 했습니까? 강을 못 건넌 것 같아요. 강을 뭐 뒤집어 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덮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덮었다. 네,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매립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재건축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거 같은 경우는요, 당의 목적이, 통합의 목적이 선거 승리니까 웬만한 것들은 덮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각 당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탄핵만 말이죠, 이건 헌법 절차에 따라서 주권자들이, 중도 보수 유권자들도 절대적인 찬성을 했던 겁니다. 2016년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234석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의결이 됐고, 네. 바로 다음에 3월 10일 날 현직 대통령이 초유로 파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당의 주류는, 아니지, 한국당이 그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 주류는 여전히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 쪽을 남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그래서 뭘 도대체 국민들에게 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건지, 분홍색으로 바꾸고 로고 바꾸고 자신의 과오를 덮으면 덮어집니까? 그 냄새라는 게 덮으면 냄새가 안 나냐고요.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짚어라. 그런데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당시 집권 세력이었고, 나 황교안은 그 당시 국무총리였다. 그걸 사과 안 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공천을 하고 무슨 인재 영입을 한다 이러니.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그것만 딱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의 세력이 저변이 그래요. 참 어려운 숙제를 근데 주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혹시 중요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또 미래통합당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 뭐 이제 통합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아마 힘겨루기를 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보수당에서 합류한 또 이제 기타 또 과거 친이계들도 대거 또 다시 또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바른미래당 만들었다가 초기에 또 되돌아온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힘을 합치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합쳐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박계, 구친박계 간에 이제 그 대결이 되는 거죠. 네. 황교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친박계의 그늘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고, 네. 좀 본인도 물론 그러니까 지난 정권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정부하고 뭐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끊어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걸 이때까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상당한 그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좀 의문입니다, 역시. 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안에서 막 공천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 2016년 총선 때 있었던 그 친박 공천이 재현되지만 않아도 저는 절반 정도는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친황 공천을 막 한다든지, 그런데 친황 공천을 하는데 알고 보니 다 친박계들이 색깔만 바꿔가지고 그냥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짐들이 상당히 지금 보이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이제 전망도 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좀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김형호 위원장이 좀 뭐 어떻게 전권을 주고 잘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이분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뭐 지금 초반 기세로 봐서는 뭐 상당한 그 어떤 그 혁신 공천을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갖게는 하는데,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이제 칼을 과감하게 이제 휘두르느냐 여기에 이제 달렸다. 그리고 핵심은 역시 그 TK의 친박계들을 얼마나 정리해내느냐. 그래서 새로운 인재로 교체하느냐에 달린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하여튼 네. 뭐 대폭 물갈이 하겠다니까 보면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민주당 사정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선 뭐 저 임미리 교수의 칼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분들이서 뭐 말을 만들어내요. 뭐 저질 칼럼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아까 논란을 제가 만들어내고. 그 금태섭 조홍천 의원 공천을 말하면서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려 간다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기회냐? 네. 아니면 그게 계속 휘둘려 갈 것이냐? 임미리 교수 칼럼 뭐 처음에 잘못했죠. 고발한 게 잘못됐고, 네. 고발 취하를 하면서 이상한 뒷말에 붙인 게 잘못됐고, 사과를 빨리 안 해가지고 계속 사과 프레임에 또 엮인 게 잘못됐고, 3번의 잘못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강성 지지층들이 뭐 우리가 고발을 해줄게라는 해주고, 식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 칼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상황이 문제였는데, 저희가 아까 미래통합당 이야기하면서 저 두 분 교수님, 박사님 교수님하고 제 이야기를 관통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박근혜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을 관통하는 공천 문제든 임미리 교수 칼럼이든 관통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이라는 키워드일 겁니다. 네. 그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이시고. 이종훈 박사 그러셨나요? 다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공소장 그 공개 안 한 거,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행보죠. 그게 바로 이제 조국 사태부터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서초동하고 광화문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갈렸던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임미리 교수 칼럼 건이 이제 여전히 지금 여진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리스크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아까 다들 말씀하십니다만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줄여나가냐의 문제거든요. 네. 위험 요인 다 안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근데 민주당이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 우리 박문희 교수 말씀처럼 무슨 아까 뭐 세습 문제, 뭐 이제 투기 문제 이런 거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당내에서 있었던 그런 거를 볼 때 민주당이 어쨌든 뭔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우리 저기 윤 박사, 윤 실장 말씀처럼 이게 지금 여전히 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게 자기네 정당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요.
미래통합당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네.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만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다.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죠. 개인적인 저의 사견인데 이민희 교섭하려면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고 사과도 했던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전 총리도. 이낙연 전 총리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정된 사람으로서 사과한 거거든요. 그거는 종로구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종로 지역구에. 근데 왜 잠깐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전 그래서 양쪽에 엑스맨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저는 21대 국회 여야를 관통하는 아까 강성 지지하고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심판받을 겁니다, 아마. 중도 유권자들이 이렇게 매섭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네네. 그건 미래통합당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고 민주당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리스크가 아까 뭐 잠깐 나온 김에 좀 다른 거 짚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강서갑 지역구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조국 내전이 또 생겼다 이렇게 이런데 그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집권 세력, 특히 핵심 세력들은 약간 완장의식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권 창출해냈고 우리가 권력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 정권을 만들어낸 사람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돼. 뭐 이런 이제 뭐 나름 소명감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일 수는 있는데 그게 밖에서 보기에는 갑질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핵심 친문들이 상당히 지금 그 분노해 있는 상태예요. 네. 조국을 잃은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밀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여진이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 분노가 계속 남아 있다. 그런데 분노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2016년 총선 때 총선 그 말아먹은 가장 결정적인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당내에서도 다른 파들을 용납을 그때 안 했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 뭐 사실은 대표긴 했지만 그 당시에 별로 대표로서 역할도 못 하고. 그렇죠. 예, 결국 뭐 그 옥새 들고 나르샤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무성 전 대표의 실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청와대에서 다 했잖아요. 그죠? 네. 공천을. 이제 그랬다는 게 다 좀 드러난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어떻게 박근혜 전 정부하고 좀 자꾸 닮아가느냐는 거예요. 후반으로 가면서 그거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제 그 핵심 친문을 제외한 분들은 또 제가 듣기로는 핵심 친문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자, 그게 맞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인재 영입 과정에서 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몇 가지 이제 위험 변수들을 잘 제거했다라고 생각해요. 김의겸 뭐 전 대변인 경우도 그렇고 정봉주 전 의원 경우도 그렇고 거기까지는 잘해왔는데 거기까지 잘해놓고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 인밀히 그 칼럼 그 건과 관련해서 약간 그 균형 감각을 잃으면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느냐 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이성적으로 대처해왔던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제가 보기엔 그거를 계속 해낼 수 있다면 이번 총선 그렇게까지 네. 불리하지 않게 치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이렇게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 뒤에는 또 극렬 지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김남국 보십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자신의 정치적인 진로와 관련해서 판단한다면. 그렇습니까? 강서갑과 뭐 특별하게 인연이 꼭 그 지역이어야 할 이유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 신인으로서 본인을 어필하고 본인을 알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될 수도 있고 하는 걸로 그림을 그린다면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가 되지 않나 생각이 그렇습니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경선이라고 하는 아주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사실 예단할 수 없는 네. 거고요. 금태섭 의원조차도 일단 한번 방어해야겠다라는 나름의 의지를 보인 거고 아마 제 생각컨대는 아직 초반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초전 격의 지금 시기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아마 이해찬 대표라든가 또 이인영 대표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과성 그 발언을 했고 어떻게 반성적 의미의 그 언급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뭔가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나름의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정치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네. 아니면 중도로의 확장이라든가 뭔가 그 오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왜 그 이번에 금태섭 의원 건이라든가 조홍천 의원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느냐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느냐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들
박수 받으면서 입당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필요해서 데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 뭐 우리하고 색깔 좀 다르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출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보기엔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건 언제나 좀 상식의 선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배신 프레임을 걸어서 내쫓는 그야말로 토사구팽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번 경우라고 저는 보는데 네. 뭐 보수 정당에서 그러면 뭐 국민들이 그러려니 하는데요. 진보 정당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잘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짧게 말씀드릴 게 거시적인 부분에서 민주당이 현재 어려움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정권 초의 선거는 여당의 희망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18대 총선 그때 이제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그때 친박계열 정당까지 한 보수 진영이 3분의 2 이상의 석권을 했죠. 네. 또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 정권 후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사실 평가 선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19대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하고 단절하고 미래 권력에 대한 희망을 보여줘가지고 이겼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희망을 보여주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왔고 어떤 그럼 현 정부하고 단절하는 미래 권력을 보여주기에는 사람도 없고 문 대통령 지지층은 여권 내에서 너무 확고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보여줄 것이 애매한 상황이다. 이게 좀 구조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생각해도 역시 조국에서 벗어나야 돼요. 강서갑이 물론 뭐 김남국이가 이길지 뭐 금태섭이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요. 계속 조국이가 소환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아까 강성 지지자라는 표현도 나왔고 여러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진보 보수 얘기할 때 흔히 중도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난번 정권, 이번 정권이 탄생에 기여했던 사람들,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유권자들, 그분들은 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보냈을 겁니다 아마. 합리적 보수나 합리적 중도도 보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데드크로스를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그럼 이게 뭔가에 대해서 부단히 성찰해야 돼요. 민주당인데 그러한 성찰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급기야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다 거론된 일들입니다만 그런 게 나오면서 중도 유권자들의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아직 한국당, 과거 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을 가려니까 아직은 잘 안 보이. 탄핵 이런 게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저기 좀 찍고 싶은데 미래통합당 찍긴 뭔가 좀 그래요 지금. 뭐 특별히 바뀐 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뭐 색깔은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가 굉장히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민주당에 자꾸만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부터의 원심력.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꾸만. 예, 예. 민주당이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칠 수 있다. 예. 이런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참 이번엔 또 이런 거 한번 좀 해보죠. 이번에 이건 꼭 좀 지켜보고 이 승패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 하나 좀 찍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 혹시 그에 대해서 또 뭐 반론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종훈 평론가부터. 글쎄요. 그러니까 가장 이번, 중요한 격전지. 격전지요? 네,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지금 최대 격전지는 역시 종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야 진영에서 어찌됐건 뭐 가장 지금 대선 유력한 주자로 주자들이 유력하고, 두 예. 사람이 지금 뭐 종로에 일단 출진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거가 뭐 가장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태고 여기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1차적으로는.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유리한 현재까지는 뭐 요리에서 높게 나오고 유리한 그런 그 선점한 그런 상태 그런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끝까지 갈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뭐 대역전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전체 총선에서도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이 승기를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결국은 이제 여당이 지금 이제 패배했다라는 이제 그런 결정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이 지지율 차이를 상당히 좀 근접하게 해서 그 선전만 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다른 분들께서는 어디가 또 주목하실 분? 양산도 전 양산이 굉장히 주목돼요. 네네. 김두관 의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거기 이제 붙을 거잖아요. 네네. 종로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전직 경남지사. 그렇죠. 지사들이고 양산이 지금 이제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것 같았는데
아까 다들 같은 맥락에서 PK 지역이 대단히 위험해 보여요. 민주당에게. 김두관 의원이 이 지역을 지켜낼 것인가가 향후 정권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또 있어요. 네. 뭐 친문, 과거에 뭐 리틀 노무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보수에서의 상징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양산은 종로에 못지않게, 종로 물론 뭐 당연한 말씀이고 네. 굉장히 뜨거운 격전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부산 연제를 이야기해보고 부산 싶어요. 연제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몇 가지 상징성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번 선거에도 수도권 되게 중요합니다만 PK가 되게 또 핵심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냐 하면은 일단 여당은 수성을 해야 되는데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요. TK에서 분위기가 정리가 되면 그게 PK하고 충청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럼 왜 부산 연제냐? 그러니까요. 일단 연제는 부산시청하고 뭐 법원하고 다 있는 이른바 부산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당연하게 보수 정당이 강했죠. 근데 지난번에 김혜영 의원이 당선됐거든요. 흑수저 변호사, 지금 40대 초반의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그렇죠. 근데 김혜영 의원의 민주당에서의 포지션이 거의 금태섭, 조응천 못지않게 쓴소리를 합니다. 가끔 뭐 많이 예, 그렇게 김혜영 하시죠. 의원은 또 사실은 공천에 대한 위험은 없죠. 부산에서 현역 의원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김혜영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 정상은 좀 다른 확장성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고. 중도 확장성이 그렇죠. 있다. 근데 이제 보수당에서는 이쪽이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겁니다.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연제구가 지금 현역 그 김혜영 의원인데 네. 그 승부도 좀 지켜봐야겠다. 여야로 좀 분리해서 보면은요. 네. 이 보수 정당 쪽으로는 강남 3구의 결과나 이런 것이 좀 주목되지 않나 싶고요.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에서의 성적표가 과연 어떨 것이냐의 부분. 특히 이제 호남 신당에 계신 분들이 사실 집단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목포 박지원 의원 의원. 지역구에 과연 민주당과의 승부가 어떻게 되겠느냐 주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호남도 주목해 본다면 뭐 좀 호남 신당도 있죠. 3당 통합이 될 듯 하다가 지금 또 손학규 대표가 안 된다고 지금 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당도 사실 호남을 좀 눈독을 들일 만한데 2016년 총선 때는 국민의당 바람이 상당했죠, 호남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민주당 쪽으로 다 흐름이 가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과연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돼가지고 올 수 있겠는가 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사실은 뭐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같은 당 하면서 다 같이 힘을 합쳤던 의원들이 지금 다 흩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호남 3당으로 좀 해서 다시 지금 이제 신당을 만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개별적인 그 경쟁력이 상당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호남의 표심이 상당히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만으로 본다면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국민의당에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둘로 나뉘어서 다시 이제 출진을 하는 형태가 이제 될 거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3자 구도로 이제 선거를 치른다 그랬을 때 역시 좀 불리할 수 있다. 표가 좀 갈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호남통합당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민주통합당은 뭐 일단 불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불화가 됐어요. 전 이 정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당들은 최종 합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섭단체 구성을 했어요. 네. 근데 호남에서 민주당과 대립구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도 개혁을 지향합니다. 네. 그분들 원래 민주당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럼 민주당과 호남 지역에서 대립각을 형성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는. 근데 그 설명이 좀 헷갈려요, 저는. 그러면 중도 지향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양쪽을 비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중도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지향을 비판해야죠. 근데 비판하기도 어려워. 왜? 호남은 압도적으로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가 높으니까 민주당은 지지도 못하고. 근데 뭔가 대립감을 세워야 되니까 비판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아주 애매해진 애매하다. 거예요. 그게 전 호남당이 앞으로 이제 신당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유의미하게 출범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왜냐하면요, 수 있죠. 그 지역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
김관영 의원, 김경진 의원 등은 이미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네네네. 밝혔습니다. 그 당이라는 이름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무겁지 홀가분한 게 낫고 지역 유권자들한테 그냥 나의 개인 경쟁력을 하겠다. 뭐 예컨대 송금주 의원은 민주당 복당했죠. 경선 절차도 거치는데 저는 솔직히 박지원 의원도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네. 물론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당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가니까 박지원 의원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총선 후에는 우리 당이 합쳐야 된다. 네. 근데 그 합치지 못하면은 뭐 나라도 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더 크게 보면 3세력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진다. 호남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성공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야기 한 명 신선함. 두 번째는 양당 다 마음에 안 듦. 그 두 가지였거든요. 안철수 대표 창당준비위원장의 신선함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당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은 저는 총선 전국에서 양당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크게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는 모르겠지만은 네. 과거 말하자면 새누리당의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식의 꼴은 안 보일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옛날만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어떤 앞으로 어떤 그 전망이랄까? 국민의당은 어디에 어떻게 입장을 정해야 할지. 대단히 곤혹스럽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갖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각자 후보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뭐 중도의 공간은 충분히 열려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제3의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제3당 실험이 성공하려면 지지 기반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제 통일국민당이라든가 또는 16년 총선에서의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지역적 지지 기반이 확실할 때 이제 가능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대선급 주자가 있을 때 뭔가 하여튼 깃발이 됐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 두 조건을 다 채웠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총선은 비민 비새누리 정도랄까요? 아니면 반민 반새누리 정도랄까? 섞여서 특히 이제 선거제도의 덕을 아주 톡톡히 본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비례대표로 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따라서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미래통합당의 어떻게 보면 좀 더 긴 의미에서의 과제가 이제 안철수 신당과의 과연 어떤 정치적인 그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연대가 계속해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글쎄요, 전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지 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다당화 경향이 높아질 것도 같고 또 그전보다 많은 정당이 나오는 건 맞지만 적어도 2+ 정도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네. 그 2016년 총선 정도의 정치적인 그 돌풍을 일으키기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네.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도 정말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이슈 같고요. 아까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이 총선은 뭐 작은 이슈 하나가 그냥 전체 판세를 좌우해버리는 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변수는 뭐가 될까요? 뭐 지금 코로나19가 좀 잠잠하다가 확산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도 그렇죠. 이렇게 좀 행보도 관심이고 어떤 게 좀 변수가 될까요? 근데 이제 돌발 변수라는 거는 이제 선거 하루 이틀 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뭐 예측할 수 없는 전혀 거고.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요. 이 상상 이상의 어떤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어디서 어떤 발언이 과거에 뭐 노인 폄하 발언도 있었고 말이죠. 낙곰수 발언도 있었고. 네. 그럼 그거 한마디 나오면 그냥 선거 판세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게 이제 한 열흘 전 뭐 이제 보름 전에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어떻게 이제 무마를 해 나갈 수 있는데 불과 3, 4일 전에 터지면은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선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슈 중에 좀 현재는 중요한 저는 계속 변수는 얘기하는 게 한국당, 과거 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상당히 지금 잠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어쨌든 분홍색으로 색깔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강고한 수구성 같은 게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민주당은 이 검찰 개혁을 과도하게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뭔가 자신들을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십상이에요 지금 네. 민주당이.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선거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그걸 빨리 어떻게 이제 네. 무마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느냐가 민주당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 어떻게 보시나요? 좀 어떤 게 있다고 좀? 지금 시점에서 일단 공천의 색깔이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수는 이제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돌발적인 그 말 실수
또는 어떤 행동의 실수들이 분명히 여야 어느 쪽에서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그 등락을 좀 반복하는 상황인데, 이제 끝부분에 가서 어떤 이게 결말과 이 추세를 보일지가 네.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생각이 되고, 뭐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아마 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 페이스 조절을 좀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양쪽에서 보면. 따라서 이것도 지금 아마 선거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윤 실장께서 보시는 주요 변수 네, 뭐 어떤 게 딱 보십니까? 비슷합니다. 제가 조금 영어 표현을 쓰자면요. 네. 언론이 있고 논언론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언론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전혀 발생할지, 뭐 천지개벽이 일어날지, 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릴지, 여야에서 주요 뭐 정치인이 그런 건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대비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논언론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셨던 추미애 장관이 계속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격돌을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안 좋은 거라든지 그런 거가 있을 것이냐. 또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정부의 대처는 국민들이 괜찮게 봅니다만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 문제라든지 특히 자영업과 유통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운 건 국민들이 다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여주느냐. 이거는 논언론이거든요. 논언론을 알려진 관리하는, 이슈를 어떻게 그렇죠. 관리하느냐. 논언론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는 추미애, 김정은, 박근혜 이 세 인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의외의 엑스우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과연 총선 전에 이루어질까? 아직 살아있는 이슈일까요?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보수 통합된 마당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과정이 전개가 되면서 친박계를 이제 제가 보기에 김영우 위원장은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려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들 수도 있다. 네. 자, 그 변수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변수 같습니다. 네. 뭐 재밌는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각 당 승리를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선거를 앞둔 또 당부 같은 거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윤 시장부터 좀. 네. 잘하는 것보다 네. 못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되게 국민들 보기 좀 부끄럽긴 해요. 얼마나 지금 정치판이 문제가 많으면은 잘할 생각은 하지 말고 못하지 않을 생각이나 해라 정도가 좋으니라고 드리고 있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런 걸요. 그거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이번 선거가 아직은 이제 좀 지켜봐야지 합니다만 사회 경제적인 쟁점이 너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게 다 정치공학적인 얘기들이거든요. 네. 경제, 민주화, 복지 이런 것들은 그때 박근혜 쪽이 선점했던 이슈였잖아요. 네. 적어도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됐건 한국당이 됐건 그런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변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작동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뭔가 우리들의 민생, 사회적인 불평등, 소득 격차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대 담론이 거의 없다는 게 네, 지배였다. 네. 그래서 중요하죠. 그걸 이슈를 부상시키면 의외로 그쪽으로 이게 자질구레한 변수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변호사께서. 저는 시대 정신을 잊지 마라. 그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아직 이제 공천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대사적으로 또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이때 뭔가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해야 한다. 정치권도. 최근에 봉준호 감독도 뭐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고 BTS가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왜 정치권은 그렇게 못하느냐. 라고 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그거를 잘 읽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중요한 말씀이셨고요. 박 교수님. 예, 저는 절박함이 있는 쪽이 이긴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집단이든 국가 공동체든 대한민국 공동체든 공동체를 우선하는 측이 이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대 실책에 의존하기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쪽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볼 패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충격에 민심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유권자들의 참여 의지, 또 각 정당들이 보여줄 정치력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슈토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